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수능 8번에서 11번까지의 문제로 출제된 과학기술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근 수능 문제 경향을 보면요. 과학기술 지문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라서 그냥 지문을 읽는 동시에 해결하려고 제가 중간중간 미리 써두었습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문을 함께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 이런 말 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게 여기에서의 어떤 화두라면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두 개의 용어가 지금 소개가 돼 있죠. 이게 딱 첫 번째 한 문단의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충분히 소개했다. 이걸 거예요. 즉 결측치와 이상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고요. 이게 포함이 됐을 때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어렵대요. 왜 어렵겠어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왜냐면 정확성 얘기하면서 요 얘기들이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봤고요. 첫 번째 문단은 사실 내용 정리할 것도 없긴 한데 앞으로 전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제시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처리에서 정확성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결측치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이상치가 생기는 거. 즉 결측 이상 데이터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해결해야겠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앞으로 쭉 이야기해 줄 거라서 첫 번째 단락은 결측 이상 데이터 처리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부분 문맥상 A에서 E까지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즉 여기서 뭐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의미겠죠. 근데 여기에 형성하기로 바꾼다 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형성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성하기 대신에 뭐 표현하기라고 해야 더 적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번에 1번은 답이 아니겠죠?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앞서 말했던 결측치, 이상치 중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결측치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개념을 모를까봐 설명하고 있네 라고 보실 수 있죠. 사실 이 제재는 수능특강 연계교재, 수능특강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고3 수능 시험을 치렀던 친구들은 낯설지 않은 지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하고 같이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3 수능을 치르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올해의 수능특강을 보지 않았던 친구들일 테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빠지다 라고 하는 것을 누락되어 라고 바꿔놨는데 이것은 적절하죠. 누락된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명단이라든지 내용 속에 빠졌다, 결손되었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볼게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결측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여기서 제시해 주는 게 대체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해 줍니다. 대체, 말만 들어도 뭔지 예상이 되지만요. 이 글에선 설명을 해주죠.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라고 알려주죠. 데이터 값이 빠져 있어요.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뭔가 빈자리가 생긴 거죠. 데이터가 결석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결측치를 채우는 게 대체인데 대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네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중앙값은 하면서 설명이 들어가죠. 그럼 일단은 이 두 번째 단락은요. 첫 번째 단락에서 결측, 이상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중에서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켜주면 좋겠죠. 결측치를 처리해줘야 데이터의 어떤 정확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 방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값이 빠진 것, 즉 결이라고 하면 우리 결석하다 이 개념의 그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 결손된 게 결측치라면 이것을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대체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데이터다 라고 봤을 때 쭉 있는 데이터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비어 있을 때 데이터를 대체해서 다른 데에 있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겠죠.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일 텐데 그 방법을 지금 쭉 나열해 줄 거고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괄호 표시를 했던 게 중앙값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말만 들어도 대충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중앙값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용을 볼게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중앙값은 이런 값이고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꼭 찾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혹시 짝수이면 개수가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라고 얘기해 주죠.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결손이 되었을 때 대체하는 방법으로 중앙값을 알려주었고요.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설명이 된 것으로 보자면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값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가 막 들쭉날쭉 여러 개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한번 크기 순으로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 뭐 312, 765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데이터 숫자가 뭐 섞여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다면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결측치가 어딘가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고 지금 크기 순으로 정렬해 본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중앙값은 뭐예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지워나가면 여기에 있는 게 중앙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가장 가운데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구나. 중앙값이 이게 중앙값이니까 여기서는 대체할 때 4라고 하는 숫자, 그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같은 게 복수로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저는 다 겹쳐지는 숫자를 안 넣었는데 1, 1, 1, 3, 4, 5, 7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1이 여러 개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일 때도 같은 게 막 여러 개 섞여 있을 때에도 어쨌든 순서대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가운데에 위치한 것으로 그냥 중앙값을 삼는다. 그러니까 위치의 중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중앙값이니까 이 경우에는 결측치가 생겼을 때 3이라고 하는 중앙값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 지금 저는 홀수 개수인 뭐 데이터를 예를 들었다면은 중앙값을 구할 때 만약에 1, 2, 3, 4, 5, 6까지만 있다라고 하면 중앙값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오드나면 가운데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값, 이것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평균은 얼마겠어요?
3.5죠. 그럼 이 경우는 3.5를 중앙값으로, 개수가 짝수일 때는 3.5, 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삼는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빈도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지금 이 부분은 평균은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익히 알고 있으니까 잘 알 거라는 생각으로 개념 설명은 지금 생략된 거죠. 그러면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지금 설명을 해줬네요. 평균은 연속적인 수치일 때 평균을 사용하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일 땐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결칙치의 대체. 그리고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칙치를 대체한대요. 나름의 규칙도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요. 최빈값을 설명해 놨으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 보자면 최빈값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예를 들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3, 1, 2, 2, 4, 2, 7 이런 게 있어요. 중앙값을 구할 때는 이걸 크기순으로 정렬해야 되니까 1, 2, 2, 2, 3, 4, 7 이렇게 쓰겠지만 그냥 최빈값을 구할 때는 굳이 크기순 정렬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많이 나타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럼 당연히 얘가 숫자 2가 가장 많이 나타나니까 이때에는 최빈값으로 결칙치를 찾을 때는 2 요것으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겠죠. 결칙치를 이제 최빈값으로 대체할 때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에 대해서도 언제 사용하는지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평균 연속적인 수치일 때, 수치가 연속으로 보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니까 개념은 평균 개념은 설명 따로 안 해줬죠. 연속적 수치일 때는 평균을 사용하고 석차처럼 순위를 나타낼 때는 중앙값을 사용하고 그리고 문자일 때는 최빈값을 주로 사용한대요. 그러면 제가 최빈값의 예로 들었던 3, 1, 2, 2, 4, 2, 7 얘는 문자는 아니잖아요. 문자인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과일의 데이터다. 사과, 배, 귤, 사과, 포도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최빈값이구나.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배라면 하나 데이터가 결칙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배일 확률이 사실은 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칙치에 이 가장 많은 최빈값인 배를 대체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칙치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 볼게요. 다음 단락에서는 이상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상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있을 때, 유달리 크거나 작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건 좀 이상하다, 좀 수치가 튄다 라고 보는 걸 이상치라고 한대요. 얘네들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이 좀 잘못되는 이유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주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단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걸 보고 가자면요. 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선 발생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 도래한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도래는 보통 바야흐로 무슨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도래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가 발생하다, 뭐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래한다는 맞지 않죠. 그래서 대신에 뭐 발생한다 또는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내용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이상치는 다른 데이터의 값보다 훨씬 크거나 아니면 너무 훨씬 작거나 한 경우가 이제 이상치이고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기긴 하지만 정상적인 데이터여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대요. 즉, 오류가 아니라 진짜 정상적으로 얻어진 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지만 데이터 특징을 왜곡하는 것. 예를 들어 그게 뭐야 하고 궁금할까 봐 예를 들어주죠.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이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럴 수 있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어떤 특정 선수는 워낙에 훌륭하니까 다른 선수들의 막 몇십 배의 연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연봉은 유달리 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측정 오류는 아니죠. 그 사람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 뿐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상치라고는 하나 봐요. 어쨌거나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 이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정상적이지만 유난히 크거나 작으면 이상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특별히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하나의 수치로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한대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여러분이 뭐 영어는 0점을 맞았는데 국어를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대표값이 50점이 되어버리죠. 난 분명히 100점짜리도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아마 사회, 과학, 수학 이런 과목들은 점수가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평균을 내기보다는 아까 중앙값 보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걸 줄 세우기 했었잖아요. 여기 가장 낮은 점수, 여기 가장 높은 점수. 그러면 뭐 빵점 맞은 것도 있지만 100점 맞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평균 내면 50점이 돼버리지만 나는 보통 다른 것들은 이 좀 특별하게 튀는 애들 말고는 7, 80점 정도의 형성된 것들이 여기에 주로 포진돼 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점수는 사실 그 아이의 점수는 70에서 80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 평균을 내버리면 극단의 값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어떤 대표적인 수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 특징을 왜곡하는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대표값이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평균이 아닌 중앙값으로 표현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요 단락에서 여기 지금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앞부분에서는 이상치가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결측치였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튀는 데이터 값이 있는 이상치.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상치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이상치는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것, 이런 것을 이상치라고 했죠. 대부분은 측정이 조금 잘못돼서 측정 오류로 인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측정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상 데이터인데도 좀 잘못되는 경우를 좀 설명을 해줘요. 정상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이상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에서 대표값을 삼을 때 그러면 평균이 아닌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삼자 이렇게 얘기하죠. 중앙값으로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삼는다. 중앙값으로 이제 대표값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앞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도 있대요. 데이터의 속성이 좀 달라졌죠. 이런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여기서의 이상치는 이제 유달리 여기도 여전히 크거나 작은 값이겠죠.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거는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는데 결측치와 이상치 때문에 이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상치로 인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데이터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정확히 처리하려면. 그런데 이상치가 있으면 어떤 가상의 직선 주위에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 했을 때 요것 자체로 데이터 특징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치는 뭔가 튀는 애들이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랬을 때 데이터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금 그림 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상치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특징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게 이상치잖아요. 그럼 데이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직선 L이라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게 당연히 이상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가 이 그래프에서는 어떤 건지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단락에서는 네 번째 단락이었죠. 네 번째 단락에서는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 중에 이상치가 생기는 사례를 이제 가정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면상 점의 위치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그걸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찾아 나타내는 게 직선 L이라고 했으니까 해결 방법은 직선 L을 찾는 거겠죠. 데이터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L 찾기. 그러면 직선 L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직선 L을 찾아야 된다라는 식의 방법을 얘기해 줬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게 다섯 번째, 마지막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 L 찾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볼게요.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기법은 찾는 방법이 A기법이네요. A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그럼 이상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작위로 고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정상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두 점을 무작위로 고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는 정상일 거야 라고 가정한대요.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뭐가 이상치를 포함한 선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 두 점을 골랐어. 이거는 다 정상적인 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그어보는 거죠. 왜냐면 아직 직선 L이 뭔지 모르니까 직선 L이 될 수 있는 후보 직선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번 그어볼 건가 봐요. 그래서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정상적인 어떤 그래프 직선이라고 했을 땐 여기 주변에 내가 허용을 이 정도까지 허용해준다, 이 범위까지 허용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비교적 정상치. 그런데 이 밖으로 벗어나는 게 이상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선 L이 뭔지 모르니까 한번 후보로 그어봐요. 그어 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점들과 거리를 구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생각했어 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점들은 정상치라고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그러니까 이 안에 10개 이상은 있어야 돼. 몇 개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문턱값이라고 한대요.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거. 이 기준만큼은 넘어서야 되는 그것보다 많으면 그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습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직선에 딱 하나만 긋는 건 아니에요. 직선 L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그어보고 다 그어볼 거예요. 다 그어봤을 때 가장 이 주변에 문턱값 안에 해당되는 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가 정상치 집합일 가능성이 높죠. 이상치는 보통은 원래 전체적인 흐름에서 데이터가 튀는 애들이니까 튀지 않고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분명히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내가 생각했던 기준인 문턱값에 해당하는 값을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턱값에 해당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보다 많으면 직선 후보에 집어넣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적어요. 문턱값보다 적으면 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나중에 직선 L로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라면 그럼 이상치면 당연히 어떻게 써요? 다른 애들과 그렇게 많이 가깝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치라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 이 해당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겠죠? 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당연히 멀겠죠. 대부분은 이상치가 아니니까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찾게 되는 직선 L에는 뭐는 빠져 있겠어요? 이상치는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는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이게 가장 정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L로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 이상치가 있긴 있어도 여러 번 계속 후보 직선을 긋고 하면서 문턱값 넘어가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직선 L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말이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걸 정리하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기 지금 평면상 점의 위치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데이터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직선을 찾아야 되고 그걸 직선 L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방법으로 A기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A기법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선택하죠. 무작위로 랜덤으로 두 점을 이은 후보 직선이 있을 텐데 이 후보 직선 중에 문턱값을 통과해야 되고 일단 어떤 일정한 기준값 이것을 통과하면서 그럼 얘네들이 다 후보 직선군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가장 많은 애.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이걸 찾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직선 L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대강 여기에 직선 L이 형성되겠다라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직선 L이 어떻게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A의 기법을 적용해 볼 거예요. 일단은 문턱값을 나름대로 정해봐야겠죠. 나는 무작위의 두 선을 그어서 문턱값으로 정할 때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그런 정상치 집합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데이터가 뭐 8개는 있어야, 이거 이상은 있어야 후보 직선으로 속하는 걸로 난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점을 골라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골랐을 때 예를 들면은 요 점과 요 점을 무작위로 내가 고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직선을 긋죠. 직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에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범위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를 허용 범위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문턱값에 해당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세보는 거예요.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네? 그럼 얘는 일단 통과됐어요. 또 다른 점도 연결해서 또 해보는 거죠. 여러 개를 무작위로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고르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직선을 그었어요. 직선을 긋고 여기에도 그러면 나름의 허용 범위는 지금 굵기를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안에 있는 문턱값에 해당되는 애를 세보면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문턱값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럼 이런 경우 얘는 바로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후보 하나 남겨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운이 좋게 이제 몇 번째에서 걸려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이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하죠. 연결하고 나서 여기에도 직선에서의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삼았다면 이 안에 문턱값에 해당되는 거에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그러면 보세요. 여러 후보를 최종으로 남겨놨을 때 지금 아까 봤던 거 얘도 문턱값 8개의 기준에 통과하고 얘도 통과하지만 지금 보면은 최종 선택할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얘겠죠. 왜냐하면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선 L을 찾아간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요거 2개만 마저 본 다음에 넘어갈게요. D 부분은요. 2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투과하는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투과는 뭔가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과라고 하는 개념은 뚫고 지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점을 그냥 지나는 것과는 좀 다르죠. 투과한다 라고 하면 그 안까지 관통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멀어. 이 부분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라고 있는데 이건 거리가 벌어져 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소원하여 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제 뭐 친밀하지 못한 것을 얘기할 때 소원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2점과 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멀다 있을 때 소원하다 하면 직선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문과 관련된 내용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11번 문제, 문맥상 바꿔쓰기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하는 문제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요. 첫 번째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최빈값은 아까 문자여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배, 사과, 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었죠. 즉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돼요. 최빈값의 경우는 문자일 때 주로 많이 사용된다 했으니까 꼭 숫자가 아니어도 되죠.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번을 알면 2번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수치로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치 존재할 수 있죠. 답이 3번이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수집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의 연봉이라면 어떤 선수가 너무너무나도 뛰어나서 많이 벌어. 그럼 그 경우에는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죠. 데이터가 좀 다른 것보다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어도 이상치는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스포츠 선수의 연봉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동일한 거 여러 개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1, 1, 1, 3, 4, 5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7 이렇게 돼 있으면 어쨌거나 중앙값은 이 가운데 요거죠. 이걸로 결측치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좀 헷갈렸을까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상치는 보통의 데이터들의 어떤 경향성보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생기는 게 이상치라면 측정 오류로 인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값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대표값으로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텐데 1.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이거는 제가 아까 시험 점수의 어떤 평균을 냈을 때 0점이 있고 100점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70점에서 80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면 요 중앙에 있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극상의 점수나 극하의 점수는 평균에 사실 너무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극단에 있는 그런 점수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평균이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쓰는 게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상치 제외했었나요? 이상치도 제외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가운데 있는 그런 값을 찾거나 크기대로 줄을 세우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뿐이죠. 제외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3번,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데이터 개수가 많아진다고 이상치가 많아지나요? 이것의 상관관계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평균 구하는 거 그냥 전체 데이터의 점수를 다 합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고 이게 딱히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 프로그램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4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죠. 개수가 많아지든 아니면 평균을 구하든 중앙값을 구하든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려운지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4번이나 조금 비슷한 차원의 선지 구성이죠.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했고요. 약간 이런 거 헷갈리라고 낸 것 같기도 해요. 중앙값은 보통은 아까 크기의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었죠. 나열을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값으로 중앙값을 삼았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개수가 짝수기인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평균을 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 아니죠. 이거는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겠지만 이런 걸 헷갈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고요. 출제된 문제 중에서는 지금 11번은 아까 지문을 살펴보면서 이미 봤고요. 이제 10번 하나 남았는데요. 이게 조금 볼륨이 커서 그리고 이런 정보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A 기법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니은은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좌표에서의 어떤 점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 부분과 관련된 거였죠. 거기서의 이상치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거거든요. A 기법이 뭐였지?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실 수 있어야 되죠. A 기법의 경우는 미리 지금 임의의 점을 막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어보는 건데 걔네들이 문턱값을 통과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개 후보 직선을 정한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도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수가 최대인 것, 이걸 고른다고 했었지?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B 기법은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보기 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 그러니까 A 기법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점들과 가까운 것, 여기서는 문턱값 같은 것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찾는 것은 적합하지 않대요.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최적의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찾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읽어봐도 B기법보다는 A기법이 뭔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보면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직선은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건데 최대한 많은 점이면 다 직선 위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일정 범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기법 A였잖아요. 그리고 이 기법 B 역시 점을 지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2번,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이상치 제외했나요? 이상치도 포함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치 제외 안 하는 게 A기법, B기법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2번 틀린 내용.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지나지 않게 되죠. 결국은 이거저거 다 구해보면서 만들어지는 적절한 어떤 직선은 이상치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여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상치 안 지나려고 이제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한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나지 않겠죠. 4번,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여기서는 이상치가 아니라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이죠.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많으면이고요.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후보 직선을 삼는 거고요. 그럼 이거 반대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상치의 개수, 그래도 기준은 이게 아니죠.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는 거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조금 더 다시 바꿔보면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없죠. 이것도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남은 거 5번.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후보 직선에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죠. 이상치도 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는다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상치를 지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확실하게만 알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정답을 찾는데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